다음으로는 그 김경록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선생님, 제가 그 PPT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선생님은 그 한중 관계사에 특히 이제 군 관련과 한중 관계사라든 외교사의 조선 시대에 그 많은 연구를 남기고 계십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경록입니다. 이상필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거에 관련해서 저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계속 임진전쟁이라고 이제 명칭의 변경을 좀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먼저 임진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두 가지만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서 발표를 하고 어제 경북 영천에서 발표를 하고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경북 예천에 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중순 말에 여수 목포에 가서 임진에 관련되는 발표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째, 이렇게 향교나 서원에 그리고 문중이 중심이 돼서 가서 발표할 때 늘 하나 곤혹스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학자적인 기본적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실관계하고 그 평가를 일정하게 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발표장에서 느낍니다. 그러면서 일부 한 30% 정도 되는 발표장에 가서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과하게 축소돼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을 강의하러 가거나 발표하러 가면 이순신은 과하죠. 이 과하다 못해 이제 성인의 반열, 신의 반열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안 해도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줘도 이순신이라는 분이 하신 공적이 엄청남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정반대로 기존에 평가가 덜 된 곳, 장소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농포공 같은 경우는 앞에 발표하셨던 발표자가 윤탁연과의 어떤 갈등 관계 가지고 이전에 논문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농포공에 관련되는 이때까지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뭐에 집중을 했냐면 북관대척이라고 하는 거기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진전쟁이란 게 뭐냐? 그리고 임진전쟁에서 북한 지역에 전투가 있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느냐? 요걸 알아야 북한 지역, 특히 농포공에 관련되는 군사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포공의 군사 활동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한 대첩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북한 지역에 있었던 일련의 전투들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학자들은, 다른 분들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냥 함경도라고 퉁쳐서 이제 표현을 해왔던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럼 북한 지역 전투, 정무부의 군사활동까지 포함된 북한 지역 전투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한번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진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침략국입니다. 침략국에서 일본이 어떤 상태로 들어왔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그림은 일본에서 전국 통일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체적으로 세력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때까지 보시면 대체적으로 무기가 대체적으로 뭐냐? 재래 무기입니다. 총, 칼, 창 이런 거죠. 그런데 요 단계가 딱 지나면 뭐가 된다? 조총이라는 게 일본에서 보편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조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총은 유효 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늠쇠 가늠자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쏘았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잘 맞추기가 힘듭니다. 조선에서 가장 잘 싸웠던 활 같은 무기는, 활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쏘냐면 국궁으로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지금 양궁처럼 조준을 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활은 디립다 쏴가지고 맞을 놈 맞고 안 맞을 놈 안 맞고, 그 대신 활이 왕창 날라온다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다들 뭐 한다? 위협을 받습니다. 이게 주목적이에요. 조총을 조선군이나 조선의 그 당시 백성들이 조총을 제일 무서워했던 건 뭐다? 소리입니다. 빵!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빵 소리만 나면 뭐 한다? 예, 다들 도망가거나 숨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이죠.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임진을 기본적으로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전쟁의 기본적인 성격이 나온다. 이게 제가 임진전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입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진에는 주 참전국이 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첫째, 명이라는 국가입니다. 명이라는 국가는 황제국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기본적으로 명중심 국제 질서에다가 딱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충실한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세력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질서를 어거터리는 거에 대해서 징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전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에서 빨리 참전해 달라, 명은 천천히, 요 과정이 조명관의 군사 외교로 한참 이루어집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개국이 전쟁의 지도, 이때 지도는 그림이 아니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일반적으로 전쟁 지도라고 합니다. 이 전쟁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간단합니다. 최단 시간 내에 왕도를 함락하고, 두 번째, 국왕을 생포해서 조선을 먹는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산진 동네
그 다음에 상주, 문경, 충주 쭉 이래서 일사불란하게 축선만 확보하고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양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조선국왕이 나름대로 거기서 좀 사수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선국왕이 뭐 해버린다? 파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조선은 어떻게 한다? 파천을 하고 각지의 근왕병을 모병을 하고 명에 대해서 참전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조선이 전쟁 초기에 했던 전쟁 지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의 국왕은 한양, 개성, 평양, 안변, 의주까지 가는데 이때 개성에 가서 뭘 한다? 예, 왕자들을 파견을 합니다. 이 왕자들을 파견을 하는데 근왕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하죠. 그런데 삼남 지방에는 어떤 누구를 보냈냐? 대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일본군이 아직 안 들어온 쪽에는 누굴 보낸다? 왕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순화군이 강원도로, 임해군이 함경도로 가게 됩니다. 왕자는 왕실의 세자가 저위라고 해서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왕자는 예비 저위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차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지역에 근왕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국왕은 파천을 하되 신하들, 특히 왕자들은 근왕을 한다. 이 근왕의 장소가 어디다? 그나마 그 당시까지 조선군이 가장 안전하게,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던 함경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명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황제는 평시에는 책봉을 하지만 유사시에는 뭘 하게 됐다? 정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기본적으로 황제가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대에는. 다음에 임진전쟁은 명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참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일본 왜구의 침범, 명나라 때 왜구의 80%는 뭐다? 명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외라고 합니다. 거짓 왜구라고. 뭐 하여튼 강남 지역에서 일본과의 전투를 일정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동 산동 지역을 침범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최종적으로 조선을 전쟁터로 해서 참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임진전쟁 초기에 조선군은 연전연패합니다. 그리고 국왕은 파천하고 명군에 대해서 선발대라도 보내달라라고 해서 7월 달에 명군이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대패하고 쫓겨갑니다. 조선은 그 당시에 어떤 전쟁 지도로 전환되느냐? 세자는 분조, 왕을 대신해서 평양에 남아서 싸워라라고 하고 왕자들은 근왕병을 모병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료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함경도는 유일하게 온전 전력을 갖고 있던 지역이에요. 문제는 뭐냐? 강원도하고 함경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병력 자체의 구성이 평시 체제입니다. 그런데 함경도는 조선시대의 북관, 남관으로 구분을 하고 평시에도 전시 체제의 군사력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조정 입장에서는 제일 믿을 수 있는 군대가 어디다? 예, 북관, 남관의 군대였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째 아들이죠. 임해군을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다음 다 아시는 것처럼 동래성 전투고요. 달아나는 이 과학, 이거하고 동일한 게 함경대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관찰사이자 남병사가 소전에 이렇게 도망가는 형태가 됩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상륙하자마자 세 개의 루트로 가는데 어쨌든 이 루트가 다 한양을 신속하게 점령하기 위한 공격 루트였습니다. 다음. 예, 여기에서 이 지도 가지고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개성에서부터 함흥으로 왕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왕자들이 길주, 경성, 회령까지 올라가죠. 여기 가서 특히나 경성, 회령, 다음에 경흥 이쪽은 우리가 잘 아는 육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진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니탄계에 난 이후에 수많은 접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전에 능숙한 병력들이 온전하게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병력을 모아서 오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조선 조정에서 하나 관과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함경도 민들의 민심입니다. 평소에 늘 전쟁에 동원되다 보니까 이네들이 국가로부터 각종 부여받는 각종 역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반발이 전시라고 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제력이 약화됐을 때 바로 표출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국경인의 반란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조선의 조정에서 잘못 판단한 게 뭐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병 지역이 가장 위험한 모병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남병사, 북병사라고 하는 실질적인 병력을 지휘하던 지휘관들이 무능하게 초전에 직접적인 접전도 안 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패배 과정에서 실제 그 지역을 차석으로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병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예, 명나라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예, 다음.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평양성 전투를 할 때입니다. 요 평양성 전투가 실제 가능했던 게 뭐 때문에 가능했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제가 발표를 하는 이유입니다. 평양성 전투는 명군이 그 당시에 절대 강국이라고 생각되던 명군이 들어와서 뭐 했다? 일본군을 처음으로 격파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격파를 함과 동시에 일본군이 진격을 멈추고 한양으로 전체 병력을 후퇴시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일정 농성을 하다가 바로 삼남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남 지방에서도 특히나 전라, 경상, 남쪽 파트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평양성 전투는 임진의 전황을 완전히 바꿨던 전투다. 그리고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명군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당시 조선군의 기본적인 주둔 현황을 요구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다음 페이지 좀 부탁. 예,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되어 있고 다음.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대첩이라고 기존에 대체적으로 한꺼번에 퉁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 대첩의 시작을 대체적으로 경성 전투부터
따집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북한 지역의 전투라고 해서 가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남병사하고의 전투, 흔히 철령 전투라고 합니다. 이 철령 전투부터 가또가 최종적으로 패해가지고 한양으로 후퇴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련의 전투들, 이 전투를 다 합쳐야 북한 지역 전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북한 전투의 실상이나 성격이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정무부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는 군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철령에서부터 싸우죠. 안변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함흥이고요. 북청으로 넘어가고 단천, 마천령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북한 남관 하지 않습니까? 북한 남관이 뭘 기준으로 북한이라고, 뭘 기준으로 남관이라죠? 5번씩이나 5년 동안이나 학술회의를 했으면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오셨을 건데 아마 다들 아시겠죠? 북한 남관의 관이 어딘지. 이거는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다음 하나. 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 북한 지역 전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좌우로 어떠한 군사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군사적인 축선이 쭉 길게 일직선으로 길게 갔다. 이게 북한 지역의 전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함흥이 있으면 그 옆에 어떤 지역이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에 좌우에서 어떤 협공이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이쪽 북한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선으로 쭉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전투 지역이죠.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꽤 지났죠? 예,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포해도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정무부의 군사 활동의 특징을 좀 설명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병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병장이 진짜 맞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임진 때 활약했던 여러 의병장들이 있고 조선 관군의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겸했던 분은 몇 분이 없습니다. 다 찾아봐도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군사적인 성첩을 이룬 사람이 누구다? 제가 보기에는 정무부 북평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이 의병을 창의해가지고 의병으로서 국경인을 비롯해서 척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이 진짜 조선군의 지휘관이었느냐? 요거는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 예. 명나라 군대가 처음으로 참전하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조선국왕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 한다? 지금 현재 너희 조선군이 어디에 몇 명이 주둔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보고해라 라고 하니까 조선국왕이 보고를 합니다. 경기도는 어떻고 충청도는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함경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함흥부에는 함경철도사 성유문이 약 5천 명을 데리고 있다. 그리고 경성에는 평사, 의병장이 아닙니다. 의병장은 의병장이라고 따로 적습니다. 그런데 조선국왕이 인식하는
이 당시에 정문부는 뭐였다? 평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함경절도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사 지휘관이었던 병사는 없어요. 병사는 없고 누가 지휘를 한다? 그 다음을 맡고 있던 평사였던 정문부가 맡았다. 그러면 함경도 관찰사로 가야 임명됐던 윤탁연하고는 갈등 관계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윤탁연이 그쪽으로 감사로 파견이 됐을 때, 임명이 됐을 때 실제 자기 시야에 병력이 있어야 돼요. 병력이 없는 지휘관은 실질적으로 군사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평양성 전투를 이끌어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배경을 제공했던 전투가 뭐다? 북한 지역의 전투였다. 실질적으로 명군이 평양을 함부로 못 칩니다. 왜? 한양을 못 칩니다. 왜? 함경도가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동쪽이 일본군이 우글우글 하는데 어떻게 황해도를 거쳐서 쭉 내려옵니까? 여기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가능했다? 평양성 전투가 가능하고 한양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북한 지역 전투가 가지는 가장 큰 군사사적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저 다음 페이지에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또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조선에서 인식했을 때 가장 일본군 중에서 맹장 중에 맹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실제 잘 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왜? 이놈의 울산성 전투 때문에. 뭐 기타 등등. 마무리 재현 좀 쭉 내려가지고 재현 좀 하겠습니다. 더 밑에. 향후에 정문부에 관련되는 연구는 좀 이런 연구가 좀 보강이 돼야 될 듯합니다. 일단은 임진전쟁 전과 후에 정치, 사회, 경제, 특히 군사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정문부와 의병 창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창의했다, 어떤 지점에서 창의했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 지역민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은 누가 일으키냐? 지역민이 일으키는 겁니다. 주동자는 있지만. 그런데 그 지역민들을 다시 회유를 해서 의병을 창의해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함경도 지역의 의병 창의는 다른 전라 경상도의 의병 창의하고는 다른 성격이다.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관 정문부라는 인물이 평사라고 하는 자리는 병사를 보조해서 각종 사무,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사시에 지휘관이 없을 때 지휘관을 대리해서 실제 군령권까지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경도의 군사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오늘 우리 김광식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이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향후 좀 더 정문부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을 좀 더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록 선생님의 함경도 지역의
전투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제 가지는 이 북한에서의 전적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